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고생 끝에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을 키우며 살림을 도맡아 온 세월, 남편이 은퇴하면 두 사람이 드디어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린 것은 반복되는 냉대와 배신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춤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달 600만 원에 달하는 연금을 모조리 다른 여자에게 쏟아부었죠. 이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짓고 손주를 돌보며 가정의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옷대 없고 나약하다고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대꾸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묵묵히 한 가지 일을 실행에 옮겼고 그제야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그저 참고 견뎠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녀는 진정한 어른의 방식으로 자신의 존엄을 되찾아온 것입니다. 배우자가 곁길로 셀 때 노년의 삶은 그저 손해만 보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녀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진정한 깨어있음이 무엇인지를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노년에도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패를 어떻게 던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제 이름은 최미영, 올해 66입니다. 평생 부귀영화를 바란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늙어서 서로 의지할 짝이 있고 따뜻한 밥 한 끼 나눌 집이 있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병원 복도의 차가운 의자에 홀로 앉아 의사로부터 남편분이 실려오셨을 때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현실이었습니다. 사건 전날 밤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단체 채팅방은 모두 무음으로 설정해 두었지만 오직 가족 채팅방만은 알림을 켜두었죠.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한 순간 저는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제 남편 김철수였습니다. 남편은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입이 돌아가고 눈이 사선으로 돌아간 채 온몸에 관을 꽂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낸 사람은 남편 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으로 누군가 찍어 보낸 것이었죠.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엔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깨워 밤새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간호사는 세련된 차림의 한 아주머니가 남편을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전화번호도 남기지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고 떠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대를 꽉 쥔 아들은 그 여자겠죠라고 짧게 내뱉었습니다. 우리 둘 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5년 동안 춤을 추고 그의 연금을 5년 동안 가로챈 그 춤 파트너였습니다. 김철수는 저와 40년을 함께 산 결발부부입니다. 젊은 시절 우체국 내근직으로 일하며 말수 적고 성실했던 사람이었죠.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으로 저와 아이들을 부양했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누구에게 빚진 적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63세 은퇴하자 집안이 적막해졌습니다. 그는 몸을 좀 움직여야겠다며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고 저는 당연히 찬성했습니다. 그가 움직이려 했던 것이 뼈마디가 아니라 딴 마음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엔 동네 공원에서 에어로빅을 한다기에 친구라도 사귀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이웃 황씨 아주머니를 시장에서 만났을 때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영 씨, 철수 씨 말이야. 쫄바지 입은 여자랑 아주 딱 붙어서 춤을 추던데 동네 사람들 다 보고 있어.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면 여느 때처럼 밥을 먹고 옷도 정갈하게 개어두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샤워 시간은 점점 길어졌고 옷을 갈아입는 횟수가 늘었으며 몰래 향수까지 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요란한 스피커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공원에서 그는 새로 산 몸에 딱 붙는 검은 바지와 셔츠를 입고
스카프까지 두른 채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그는 4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와 탱고를 추고 있었습니다.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요염하게 웃는 여자와 다리를 밀착시킨 채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 모습에 구경꾼들은 환호했습니다. 저는 인파 끝에 서서 마치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빛나는 그를 보며 제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달려가서 욕을 퍼붓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꺼내 그 춤사위를 영상으로 담았을 뿐입니다.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영상을 보내며 물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니?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말해야 할지 고민 많았어요. 아빠 은퇴하고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저희도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이 저녁을 먹으러 들어왔습니다. 제가 춤추니까 그렇게 즐거워요? 라고 묻자 그는 늙어서 낙 좀 찾는 게 뭐가 어때서? 내가 도둑질을 했어. 강도질을 했어. 라며 당당하게 굴었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자 그는 힐끗 보더니 이런 걸 찍고 그래? 당신 참 시대에 뒤떨어지네 라며 오히려 면박을 줬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의 SNS 계정을 보여주더군요. 수백 명의 팔로워가 모두 춤꾼들이었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아요. 제가 목소리를 낮춰 묻자 그는 내 돈으로 내가 춤추는데 뭐가 부끄러워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반평생을 함께한 이 남자는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성실했던 김철수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분한 마음에 그의 연금 카드를 숨기고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는 밥상을 엎고 고함을 치며 저를 구두쇠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앞으로 네가 해주는 밥 안 먹어. 네가 빨아주는 옷도 안 입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상관 마.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매달 600만 원에 가까운 연금을 받으면서 집에 가져온 건 50만 원도 안 되었습니다. 손주 학원비 한 푼 보태지 않으면서 그 여자의 월세를 대신 내주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게 자유라면 나도 내 방식대로 자유로워지겠어. 그 후로 남편을 말리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외박을 일삼았고 설날 명절에도 춤 파트너와 제주도로 온천 여행을 떠났습니다. 집안은 차갑게 식어갔고 저는 거실에 앉아 이웃집 폭죽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삐 풀린 말처럼 사는 그와 달리 저는 낡은 소를 자처하며 끊어지지 않은 가정의 끈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싸우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가 제 발로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가 바닥으로 떨어질 그 순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병상에서 입이 돌아간 채 마비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기다리던 시간이 왔음을요. 의사는 보존적 치료를 해야 하며 예전처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병실 밖 벤치에 앉아 한때 기세등등했던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아닌 말로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가슴을 막았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며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웅얼거리는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눈빛에는 원망과 구걸, 그리고 나오지 못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때 구하러 오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걸까요? 눈물을 흘려주지 않아서 서운한 걸까요? 저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난 세월 제가 참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간호사는 그 세련된 여인이 남편의 건강보험 카드를 내밀고 그의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낸 뒤 서둘러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름조차 남기지 않으려 했다더군요. 나중에 채팅방의 사진을 다시 보니 위치 정보가 남편이 살다시피 했던 그 여자 집 근처 커뮤니티 병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인지 알 것 같네요. 아들은 엄마, 저런 인간 상대하지 마세요. 라며 저를 다독였지만 저는 옅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상대하려는 게 아니야. 공평하게 되돌려주려는 거지. 남편은 병원에서 2주를 보낸 뒤 상태가 안정되었지만
평생 다시 일어서기는 힘들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집으로 모시면 어떻게 돌보시려고요? 저희 집은 좁아서 모시기 힘들 텐데. 저는 고개를 젓고 대답했습니다. 준비 다 해뒀다. 간병인 쓸 필요 없어. 우선 그이가 가고 싶어 했던 곳에 데려다 줄 거야. 저는 택시를 불러 휠체어를 싣고 남편을 태웠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느냐는 듯 눈을 부릅떴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는 익숙한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남편의 눈이 커지고 마비된 팔을 애써 움직이려 했습니다. 뼈 없는 고기처럼 흐물거리는 팔이었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그곳은 그의 또 다른 집이었습니다. 민주라고 불리던 그 여자의 집. 남편이 헬스장 등록비를 내주고 핸드폰 요금을 대납해주고 심지어 그 여자의 아이 노트북까지 사주며 드나들던 곳입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휠체어를 밀고 공동현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민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본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얘졌습니다. 당신, 여긴 왜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온 게 아니라 당신 사람이 온 거야. 이제 당신에게 돌려주려고. 그녀는 휠체어에 앉은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의 눈은 간절하게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저도 책임진다고 한 적 없어요. 그냥 쓰러졌길래 호의로 병원에 데려다 준 것뿐이라고요. 호의 참 고맙네. 이제 깨어났으니 당신이 돌봐. 당신들 진심 어린 사랑이라며. 명절에 온천도 같이 가고 전 남편보다 더 자상한 사람이라며. 제 말투는 무거웠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뼈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불그락달락해져서 소리쳤습니다. 그건 예전 일이죠. 어떻게 사람을 집 앞에 버리고 가요? 그럼 당신은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양심도 없이 이 사람 돈을 쓰고 호강을 누렸니? 내가 어떻게 참았는지는 왜 안 물어보니? 문 안쪽에서 누군가 엄마, 누구야? 라고 묻는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당황하며 문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냐. 이웃집 사람이야. 그러더니 문을 쾅 닫고 안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휠체어 위에 남편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닫힌 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눈가에 붉은 기운이 서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봤지? 이게 당신이 1억 넘게 쏟아부으며 현금 인출기 노릇을 한 데가야. 저는 택시를 다시 불러 교회로 향했습니다. 미리 알아봐둔 요양원이었습니다. 시설은 중간 정도였고 한 달 비용이 300만 원 정도 하는 재활센터가 딸린 곳이었습니다. 최악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가족의 온기가 있는 곳도 아니었죠. 서류에 서명을 하고 남편을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남편의 시선은 계속 저를 쫓았습니다. 정말 나를 여기 버릴 거냐고 묻는 듯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복수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원하던 자유를 이제 주는 거야. 당신이 쫓던 사람 집 앞까지 데려다 줬으니 이제 여기서 혼자 천천히 생각해봐. 요양원을 나오니 눈이 부시도록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5년 동안의 악몽에서 드디어 깬 기분이었습니다. 이겼다거나 속이 시원하다는 느낌보다는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닌 사람을 그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보냈다는 해방감이 컸습니다. 제가 그를 요양원에 밀어 넣었을 때 그의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젊은 시절 깊고 다정했던 그 눈은 어느새 도피와 경계로 변했고 이제는 원망으로 가득 차 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잊었나 봅니다. 5년 동안 제가 얼마나 모질지 못했는지, 얼마나 모른 척해 주었는지를요. 저를 밀어내고 가정을 부순 건 그 자신의 언어와 냉대, 그리고 배신이었습니다. 철수 씨, 안심해. 여기 사람들은 당신 박대 안 해. 당신을 돌보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 과거에 했던 선택들이야. 그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저는 못 들은 척 겉옷을 덮어주었습니다. 당신 살면서 한 번도 나한테
힘들지 않냐고 물어본 적 없지. 이제 내가 한마디만 물을게. 당신 원 없니?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겠지만 스스로 알았을 겁니다. 이 길은 누구의 탓도 아닌 자신이 선택한 결과라는 것을요. 저는 아들을 비상연락망으로 등록하고 매달 들어갈 비용 결제를 마쳤습니다. 요양원을 나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텅 빈 것 같으면서도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그가 어디서 누구와 춤을 추는지, 돈을 어디에 쓰는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저를 가볍게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엌 의자에 앉아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보았습니다. 흰 한복을 입고 행복해하던 24살의 저와 긴장한 표정의 남편. 가난했지만 평생 먹여 살리겠다던 그의 말을 믿고 38년을 살았습니다. 30년 동안 집담보 대출금을 갚으며 아이를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를 기만하고 제 존엄을 비웃음거리로 만든 5년은 제게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주변에선 이혼하라고 성화였습니다. 하지만 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혼하는 순간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밖에서 탕진한 돈은 못 찾아와도 제가 지켜온 이 집과 예금만큼은 그에게 단 한 푼도 더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제가 이 집의 진정한 주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그날 밤 남편이 예전에 보내왔던 누런 편지 한 통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적힌 빛바랜 약속들. 추억은 이제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오래 기다리면 가르침만 남는 법입니다. 저는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은 헌신이나 고독이 아니라 진심으로 지켜온 가정이 사실은 나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환상이었음을 인정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제가 남편을 요양원에 보냈다는 소식에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독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야 정신 차렸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이긴 게 아니라 연극을 끝낸 것뿐이에요. 아내로, 엄마로 아무렇지 않은 척 살던 그 지긋지긋한 연극 말입니다. 이제 저는 저 자신으로 살고 싶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는 어디 갔어? 라고 물으면 이제 사탕 안 뺏어 먹는 곳으로 쉬러 가셨단다 라고 웃으며 말해줍니다. 가끔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지만 저는 받지 않습니다. 냉정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빚은 반드시 받아내야 공정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청산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제게 물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저는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 자신을 용서하고 놓아주었을 뿐입니다. 제 이름은 최미영, 66세입니다. 50년의 결혼 생활 중 45년은 지켰고 마지막 5년은 버텼습니다. 이혼하지 않은 것은 아직 사랑해서가 아니며 용서하지 않은 것은 아직 증오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남은 생을 내 마음 편히 살기 위한 최소한의 선을 지킨 것입니다. 이것이 인과응보라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오직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미영 씨의 선택이 비정해 보이시나요? 아니면 진정한 해방으로 보이시나요? 만약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패를 던지셨을까요? 우리 모두의 노후에는 각자의 숙제가 있고 선택 뒤에는 말 못할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탈출구가 될지도 모릅니다.